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국 불교사의 초전 이야기들 계속 해드릴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영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AD 67년에 중국 불교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게, 인도에서 뭐 이렇게 하나씩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인도도 지역이 여러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서역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복잡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전해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게 넘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 부분도 못 넘어왔고, 명상도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거 한 번만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신통이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걸로 어필하던 시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번역의 시대. 이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막 섞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전을 번역하던 것도 있고, 예전에 중국 불교에서 처음으로 중국 불교를 전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불교를 전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섭마돈 축법난인데, 그때 낙양 백마사 얘기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42장경을 뭐 가지고 왔었다, 뭐 이렇게 해서 번역된 얘기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42장경은 초기 번역된 책은 절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막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주얼로 어필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한 걸로 어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먹혔던 게 사실은 신비한 거였었어요. 신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역이라고 하는 거는 각해전투 번역,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사람들에게 맞는 식의 어떤 인류적인 번역, 국가적 번역이에요. 국가적 번역. 그리고 요거는 인도식을 좀 더 인도적인 걸 관점에서 보는 국가적 번역입니다. 국가적 번역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번역의 표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말, 그러니까 국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하면 뭐가 있냐면 표준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전, 딱 그걸 정의를 내려버리죠. 그 작업들이 들어가는 게 언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번역한다라는 용례들을 딱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신역시대가 다 되면, 여기까지 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번역 과정에서, 경전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경전 되게 좋더라 라고 하면 한 학파가 생깁니다. 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구마라즙이라는 사람은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고 번역장에서 가르치면서 번역합니다. 가르치면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번역하면 그냥 짱 박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짭짭짭짭짭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배에다 깔고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번역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공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인도책을 갖다가 이렇게 당신이 중국식으로다가 말을 풀어서 말만 던지면,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받아 적고 그거를 의미가 좀 틀릴 수 있는 것들 뭐 다 찾아서 교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도 책 만드는데 제가 책을 41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책을 어떻게 만드냐면 기획부터 만드는 것 전체를 혼자 합니다. 교정도 제가 혼자 봅니다. 아니야. 그럴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픈 거예요. 근데 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뜬 사람들은 당신이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은 푸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윤문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면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 안 먹었을 때는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 틀려. 그 뒤에는 틀리면 틀렸나? 이렇게 알아. 나중에는 내가 봐야 내가 왜 그때 저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그래서 구마라즙은 당신이 법륜 스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그걸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장의 용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중요한 경전이 번역이 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굉장히 솔깃한데? 야, 저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의미가 있어.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보이고 막 이제 뭐 물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학파들이.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들. 그래서 뭐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면 열반종.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하면 섭론종.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삼론을 중심으로 하면 삼론종. 이런 식으로. 각 종파들이 사부작사부작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경전 중심으로 가면 이제 그게 초기 종파들이고 나중에는 중국식 사고 플러스 그 경전들하고 섞어 놓으면 그게 이제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보면 교종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네, 교종의 시대. 교종이 여기까지 굉장히 발전하고 이 다음부터 선종. 선종이 살살살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는 거고 선종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상이 못 넘어와요. 불교가 명상 집단인데 원래 승려들이 명상 집단인데 명상이 인도 명상법이 중국으로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재해석된 명상법이 새롭게 대두하는 게 선종이에요. 그리고 선종이 발전하다가 나중에 당나라 말에 이르면 회창법난이라 그래서 교종이 싹쓸이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가 거의 싹쓸이를 당했는데 황제 권력에 의해서 싹쓸이를 당했는데 선종은 선농일치 이러면서 막 산에 들어가고 농사 짓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잡으러 댕길 수가 없어요. 산에까지 가기가 힘들어. 교종은 도시에서 공부하는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 뭐 빨갱이가 내려왔어. 그러면 잡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를 대부분 죽였냐면 지식인들을 죽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잡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도시에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산속에 어디서 농사 지으면서 수행하고 있어. 그 사람 한 명 잡으러 가려고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결국 선종이 남게 되는 거예요. 교종들은 거의 싹쓸이 당합니다. 그리고 교종은 한 번 타격을 입으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인류 문명이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불과 한 세대면 지금보다 더 복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빨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선생 한 명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의 학문 방식이 싹 끊어져요. 지금은 지식이 공개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개방을 해놔서 지금은 선생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선생한테만 그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배워야 돼. 그렇다 보니까 그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종이 이제 골로 가고 선종이 독주하는 시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선종이 독주하다 보니까 이 선종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요. 교리적인 부분이 약해.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그 부분 사람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부는 계속 같이 갑니다. 이게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다 있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교종이 초식동물이면 선종은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이 전멸당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육식동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 쪽에서 뒤치기를 당하는 게 이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이 불교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주자학은 교종 같은 거래요. 교종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한번 된 뒤에 다시 명상주의가 또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양명학은 선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을 주자학에서 비판할 때 사선이다. 선의 아류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흐름들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근세로 넘어가면 결국 이제 불교가 상당히 쓸쓸하게 되죠. 동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리고 그 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황제 권력이 불교를 한번 싹 쓸어내는 거예요. 싹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유럽은 봐보세요. 유럽은 결국 교권과 왕권이 충돌했을 때 카노사의 굴욕, 이래서 왕이 굽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황제가 불교를 싹쓸이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의 왕은, 이 세계, 현실 세계의 왕은 누구냐면, 최고권자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 본질의 세계에서의 최고권자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부딪히면 사실은 이쪽이 더 세요. 그래서 인도 카스트제도 보면 브라흐만,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잖아요. 이게 왕족이거든요. 왕족, 귀족, 그리고 이거는 종교인,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등급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택도 없죠. 이쪽이 더 위죠. 왕이 당연히 더 위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론론으로서 하나의 세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땅 위에 황제의 신하 아닌 사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하 중에 승려도 포함된다. 이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승려는 신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초기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식하게 자르면 20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뒤에는 뭡니까? 이 뒤에는 동아시아가 골로 갔죠. 별게 없죠. 청나라에 이제 고증학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중국으로 이런 것들이 못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은 왜 못 넘어왔을까요? 건축은. 우리가 절을 보면 저도 참 깝깝한 게, 불교가 도심포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옥이어야 되고 산사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고 시멘트 건물이고 뭐 이렇게 어떤 상가 건물 안에 있고 이러면, 야, 그게 절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 교회는 그렇게 있어도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은 그렇게 있으면 저게 절이냐?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인도에 한옥 건물 절이 있었을까? 인도에 한옥이 있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전혀 인도 불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 중에, 그러니까는 인도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아시아로 와서 계속 유지하는 전통 중에 몇 가지 없습니다. 건축은요, 거의 대부분이 인도께 없습니다. 건축이 못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래서 탑도 인도 탑이 아니에요. 동아시아는 그냥 이 동네 탑이에요. 못 넘어오는 이유가,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 나는 한옥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미국에서 한옥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짓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가야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불상이나 살이나 경전은 스님들이 들고 가면 돼요. 불상은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작게 만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스님도 그렇게 합니다. 인도를 이렇게 유력하면서 좋은 불상이 있어. 너무너무 신심나게 생긴 불상이 있어. 이러면 그 이제 솜씨 좋은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무로다가 저걸 똑같이 좀 깎아줘. 그럼 한 이만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렇게 당신이 와서 중국으로 와서, 자, 이거랑 똑같이 크게 주조해 주세요. 그러면 주물로다가 쫙쫙쫙쫙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건축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건축하는 사람은 입장을 생각해봐요. 돈 되는 데 있어야지. 내가 무슨 전도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여기서 수요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인도 건축이 수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 건축은 시원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따뜻할 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원하게 쪽으로 발전된 게 인도 건축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근데 그 기술을 내가 가진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은 기후가 춥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요가 없지. 내가 건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2억 만리까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여기서 수요도 없어. 안 오죠.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건축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건축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계율도 못 넘어오거든요. 건축이 못 넘어와서 건축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집, 쉽게 말해서 절건축. 그 다음에 탑. 이게 둘 다 중국식이에요. 우리로 오면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또 바뀌는 거죠. 건축은 그 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건축은 전달이 잘 안 돼요. 건축은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탑도 사리는 스님이 모시고 오면 되죠. 뭐 작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공양소 탑 이래가지고 조그만 탑에다가 그게 이제 사리 모시는 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품에 해서 가지고 와. 이건 쉽잖아. 이거 어디다 모실까? 인도식 탑? 내가 인도식 탑을 막 쌓아야 돼? 시키지도 못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도들이 많아서 탑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 그래도 그걸 지시를 못한다니까, 건축은.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인도에서 이런 탑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 사리를 어떻게 모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중국에 명당 건물이 있어요. 명당 건물. 명당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명당이 정확하게 뭐냐면 주나라 때,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주나라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남쪽을 보고 양명하게 해서 앉아서 정사를 본대요. 정치를 한대요. 그래서 그 건물, 그 근정전, 인정전에 해당하는 그 임금이 정사 보는 그 건물 이름을 명당이라 그래요. 밝은 집, 그 밝은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대. 그런데 이거는 임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명당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사람들은 묘자리라도 좋은 걸 써야겠다. 그래서 명당하면 묘자리 이렇게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당 건물을 계승하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임금들이 사는 집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주하고 성인은 같은 레벨이에요. 성인 군주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남향을 보게, 그래서 모든 대웅전이 특별하지 않으면 남향집입니다. 남향집으로. 그래서 예전에 간패석교소 보면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이제 저 봉은사 봉선사에 선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근데 제를 지낼 때 부처님은 남면이고 임금들, 조선 임금들의 위패는 부처님을 봐야 되니까 북면으로 놓은 거예요. 그걸 유생들이 찌릅니다. 임금한테. 야, 너네 조상들을 저 절에서 신하로 쓰고 있는 거야. 부처님의 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임금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그러면 위패 다 철거하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있는 사건.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주 이꼬르 성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쪽으로 보는, 이 둘 다 건축이 남쪽으로 보는 건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층 건물. 층수가 옛날에 높은 건물이 다 좋은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에서는요, 옆으로 넓게 짓는 것보다 높게 짓는 게 훨씬 좋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높은 건물들을 짓고 다층 다각 건물이 좋은 거예요. 사각보다 팔각이 건축이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평씩 건물이에요. 50평씩 이렇게 해서 150평을 짓는 거하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50, 50, 50. 이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요즘은 땅값 때문에 이게 비싼데 옛날에는 이게 훨씬 비싼 거예요. 이게 올린다는 게 노동력만 가지고
기계 없이 노동력으로 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1층 올리는 것보다는 2층 올리는 게 돈이 고부로 들고 2층보다 3층은 2층에 또 고부로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처럼 그렇게 9층까지 올라가면요. 그 위쪽 층은요. 난리 나는 겁니다. 돈이 막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실족하면 끝이에요.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들어서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줄에 매달아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짓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층 다각 건물. 사각형보다 팔각형이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찍어. 사각형 집을 지을 것 같아? 팔각형 집을 지을 것 같아?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에 예를 들어서 뭐 7층, 9층 홀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높게 짓고 그걸 명당 건물이라고 합니다. 최고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최고 건물에다가 부처님의 사리를 갖다 박죠. 스님들이 또 옛날 스님들이 다 그런 걸 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그런 데다 모셔야 된다. 최고 건물에다 모셔야 된다. 그게 동아시아 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탑으로 크게 황룡사 9층 목탑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게 나중에 돌로 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3층 석탑 뭐 이런 것들 보면 목탑을 돌로다가 번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각형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한 3층으로 되어 있죠. 그건 신라탑 양식이고 이제 고구려나 이런 북방계 같은 경우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뭐 보현사 8각 13층 석탑 이러듯이 다층 다각의 전통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탑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그것도 중국식 건축이에요. 중국식 건축. 인도 건축은요. 인도 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산치제탑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이게 인도탑의 시작이고 나중에는 이제 기단부가 쫙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상륜부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 발전하는. 그래서 건축 계열이 인도로 못 넘어오고, 중국으로 못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계율이 못 넘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계율이 못 넘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인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속옷도 안 입고 그냥 가사만 이렇게 쓱 두르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서 기모노 입듯이. 근데 이 동네 와서 그렇게 가사만 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안 맞아요. 더운 지역 생활 방식하고 추운 지역 생활 방식하고 안 맞아요. 불일치입니다. 남방 불교는 끝까지 맞추려고 노력해서 율장을 고쳤어요. 그런데 중국 불교는 못 고칩니다. 왜? 개입이 너무 커가지고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면 불가능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씩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계율을 그냥 모셔놨죠. 그래서 율이 잘 안 지켜지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당나라 때 중국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청교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 그래서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저것도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 전해지는 게 명상법이 안 전해집니다.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명상법이 전해졌으면 선종이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없죠. 선종이 한 600년대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선이 점점 중국 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왜 중국 선에 필연성이 있었을까? 그건 명상주의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명상주의가 싹 깔려 있었으면 그게 싹이 올라올 여지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케아가 먹혔지만 일본에서는 이케아가 안 먹혔다. 그 DIY 가구 이케아가 안 먹혔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는 그런 비슷한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구 기업에 그런 식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주공산이라 먹힌 거고 일본에서는 안 먹힙니다. 이해가 되죠? 똑같아요. 중국에서 선이 각광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대두해서 지금은 동아시아까지 전부 다 선불교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명상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명상법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인도 명상법이 전달이 만약에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선종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불교는 원래 명상주의였는데 왜 하필 명상은 전달을 못했을까? 더운 지역 명상하고 추운 지역 명상이 다릅니다. 명상법 자체가 다릅니다. 더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관조하는 걸 좋아하고 느리게 관조하는 거 좋아하고 추운 지역 사람들은 불광동 휘발유예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중국 불교의 첫 장을 열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세고라고 하는 안식국 사람. 안식국의 왕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보면 147년, 160년 그러면 이때 온 거죠.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초전기에 온 거예요. 어디로 왔냐? 낙양으로. 왜 낙양일까? 후한의 수도가 낙양이에요. 낙양의 백마사에서 불교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이 낙양 수도로 와서 이제 먼저 쇼부를 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번역하죠. 지금. 그래서 20년 동안 41권을 번역했대. 이 사람도 보면 몇 권을 번역했냐면 27권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보면 이게 다 명상서적이에요. 명상서적.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행하는 안반수의경이 뭐냐면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면서 1, 2, 3, 4, 5, 6, 7, 8, 9, 10 내쉬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을 쭉 가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염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게 원래 이름이 수주입니다. 수주. 그래서 이게 원래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집중하고 숫자 세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흡법 하는 겁니다. 호흡법. 그래서 호흡법을 통해서 마음을 쫙 가라앉히는 거. 그게 안반수의경이에요. 선행법상경은 뭐냐면 이게 백골관 수행하는 거예요. 백골관이 뭔지 아세요? 인도에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화장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화장은 유목민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기하는 게 아마 인도 전통 쪽에 가까울 거예요. 화장하는 이유는 그 화장 연기를 타고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기하는 거는 또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인도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고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장을 해도 윤회한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체 유기도 윤회한다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왜 시체를 함부로 유기할 수 있냐? 내 조상의 시체를 어떻게 함부로 유기할 수 있느냐? 그건 윤회에서 빈 껍질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옷 같은 거를 몇 벌은 이렇게 딱 해서 뭐 제사 지내고 할 때 태우기도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옷 버리는 데 갖다 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입어? 윤회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윤회 개념이 뚜렷하면 시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시신도.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신 안에 영혼이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완전 윤회해서 딴 쪽으로 영혼은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껍질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기문화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안세고의 경전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승선관의 전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 불교사에서 그러니까 소승불교에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명상법 전례. 명상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먹혔대. 안 먹혔대. 답은 안 먹혔대. 그리고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승불교의 명상법을 가르쳐요.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루가참이 번역한 게 반주산매경. 반주산매경이 뭐 하는 거냐면
서북인도 쪽에서 발전한 걸로 불상이라든지 부처님이 눈앞에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는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관상연불.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그게 이제 불상이 만들어진 서북인도 쪽에서 주로 발전하는데 불상을 딱 모셔놓고 불상을 보다가 눈을 감고 그 불상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참 했다가 이미지가 사라지면 또 눈을 뜨고 다시 이 부처님을 보고 다시 불상을 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눈을 감으면 부처님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계속 상이 맺혀 있대. 그게 저 반주산매예요. 반주산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서 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대승불교의 명상법입니다. 불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상관. 예. 그리고 도행반야경은 이게 반야경, 이게 소품반야경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반야경이 저기 25,000송 반야경, 뭐 8,000송 반야경, 반야경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거는 이제 8,000송 반야경, 소품반야경. 그래서 반야 공관, 공사상을 가지고 명상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저 8,000송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를 전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더래. 중국 사람들한테는. 왜? 저건 더운 지역 수행법이고 그건 대부분 관법이에요.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물러나서 보는 것 같은 거. 이 현상들을 한 발 물러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3인칭 시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3인칭 시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지가 혼자 찍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 찍어주는 분들이 있잖아. 저 찍어주는 분들 같은 시각으로 저를 보면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이게 관법. 근데 제가 혼자서 브이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카메라 들고 혼자 찍으면서 하는 약을 파는 게 있어. 이런 방식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걸 즉자적이라고 해요. 즉자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 유리되지 않고 그냥 막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선종은 사실은 굉장히 즉자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국으로 다 못 넘어와요. 인도에서 유행하던 어떻게 보면 이게 주특기거든요. 제일 주특기는 이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걸 시도했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유 불교의 주특기는 이거 아니겠어? 이래서 대승불교의 명상법, 소승불교의 명상법을 전례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자를 전례를 해가지고 야 이거야말로 진짜 맛있는 거야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먹어. 이때 거의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명상법하고 이쪽 명상법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번역되면서 계속 사상만 발전하지,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만 발전하지 명상이 없었다니까, 명상법이. 그래서 이런 명상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불교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수나라 때는 천태대사가 천태종을 만드는 거고, 천태종 안에도 이게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태 소지관, 마하지관 이렇게 해서 지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관법이라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 지금 남방불교하고 이름은 똑같아.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화엄종에서 화엄 사상만 있는 게 아니고 법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법이 거기서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드디어 선종이죠. 그래서 천태종, 화엄종, 선종의 어떠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명상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결국 명상으로서 독특한 일가를 이루는 게 선종이죠. 선종이죠. 그래서 문제의식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반복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게 문화권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화권적 배경에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기후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요. 인도 사람하고 동아시아 사람하고는 달라요. 중국만 같아도요. 중국만 같아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은 만만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성질이 제일 급한 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진짜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때문에 빨리빨리 일제강점기 때문에 빨리빨리가 됐다라고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게 한국 사람의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질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러한 문화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는 선종이라고 그래도요, 동아시아도 사람들 기질이 틀려요. 중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 친절하고 자기 색깔 잘 안 내고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잔잔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명상법, 선종도 뭐가 유행하냐면 묵조선이라고 유행해요. 조동종, 잔잔한 물로 얘기하면 거울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젠 스타일, 뭐 아파트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유행하면 이렇게 잔잔하게 쫙 깔리는 게 일본 저건 묵조선 계열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잔잔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에는 5가 7종이라 해서 5가지가 있어요. 학파가 다 탈려. 선종 안 해도. 그게 임재종, 그 다음에 조동종. 조동종이 묵조선이에요. 위양종, 그 다음에 법안종, 운문종.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다 끝까지 쓸까? 나는 알고 있어. 안 쓰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2파가 제일 커. 이 조동종, 임재종이거든요. 임재종. 그래서 임재종 나중에 2개로 또 갈려요. 양기방해 양기파, 그다음에 황룡파 이렇게 갈리는데 이거는 한국 쪽으로 들어왔고 이거는 일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잔잔한 거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똑같은 물이라도 폭포 같은 거 좋아한다니까. 막 경류가 뒤집어지는 거. 이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명상주의라고 하는 것도 인도께 못 넘어왔고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서 최적화된 거는 선종이다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식남들이 살살살 움직인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남방불교의 수행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방불교도 초식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들이 3가지가 있고 이것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식, 그다음에 한국이면 한국식, 그러니까 동아시아식으로 바뀌었고 이 2가지예요. 절하고 탑. 그다음에 계율이라고 하는 건 청교로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종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과 넘어오지 못한 것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불교가 처음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보고 뜨악한 것들. 저 사람들은 머리를 밀어. 야, 저거 뭐냐? 우리 상투 틀고 있는데 왜 쟤는 밀어? 추워 죽겠는데 왜 어깨를 까고 댕겨?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 초기에서 이게 문화권적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충격을 어렸을 때 받았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뭐냐면 저것들은 인사가 뽀뽀래. 최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충격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넘어간 것뿐이지 그런 충격들이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인도 불교를 넘어서 중국 불교와의 접점, 그러니까는 인도를 넘어선 불교의 동아시아 전래 이야기,
세무엘 헌팅턴의 책에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섞여 나가느냐, 그다음에 그 문화권의 어떤 특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문명 자체를 두 개의 문화권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힘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인도 문화권에서 출발해서 중국 문화권에 완전히 정착한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불교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접점에서 보이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지난 시간에 인도에서 출발해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왔지만 실제로 못 넘어오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넘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뜨악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너네 뭐야? 너네 뭐야? 그래서 지금 처음 이렇게 딱 보시면 절, 삭발, 맨발 이런 거. 절하는 거 처음 봤을 때 삭발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불상이나 불화에서, 동아시아 불상 불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의 특징이 맨발입니다. 맨발.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갈 때 맨발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좀 성격 있는 스님 만나면 한 칼 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신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은 맨발이에요. 아니 부처님은 맨발로 있는데 왜 우리는 맨발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맨발은 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농경 문화에서 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 문화에서는 살을 보이는 게 더운 지역이니까, 그리고 걔네는 유목 문화였었기 때문에 살을 보이는 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발을 보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상대에게 뭔가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 들어가면 상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뭐 스리랑카나 인도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 사찰에 들어가거나 큰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맨발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도나 이런 데 갈 때 양말을 많이 모아갑니다. 상태 안 좋은 양말들을 많이 모아가서, 양말은 또 봐주더라고요. 그러면 양말 신고 이제 버리죠. 그게 세탁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맨발로 다니면 우리가 또 거기에 적응된 사람들도 아니어서 이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맨발인데 좀 깨끗해주면 다행인데, 예전에 저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C컵 한 번 했잖아. 탑돌이 하는데 가시 밟아가지고 가시가 막 파고들어. 그래서 그게 차라리 못이 박히면 뽑기가 쉬워요. 가시 박혀가지고 중간에 부러지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그런 슬픈 삶. 너무 슬프죠. 그래서 보살님들 가시면 막 물티슈 이런 거 갖고 가서 막 발 닦고 또 신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맨발 문화, 맨발이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맨발은 네가 사람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법당이에요. 그래서 신도는 맨발이 용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맨발로 계시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그게 두 개의 문화권이 충돌한 거고, 그 충돌 접경 지역에서는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그게 이제 문명의 충돌인 거고, 문화권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부분들, 이것의 효시를 이루는 사건이 사실은 2세기에 있었던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를 침입했잖아요. 언제? 알렉산더 때. 그래서 알렉산더 때 침입해서 이쪽까지 먹고 들어왔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가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밀린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밀린다 왕이 불교를 접하니까, 야, 너넨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린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왕이 물어봤을 때 거기서 대론자로 등장하는 게 나선비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나선 비구를 주인공 쪽으로다가 조금 더 부각시키면 나선 비구경이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나선 비구경이라고 그러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그래요. 밀린다 팡아. 메난드로스 왕이에요. 메난드로스 왕.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있고 전에 잠깐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너네는 인과율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선업을 쌓은 사람에게는 낙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한 사람에게는 고가가 있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면 빼준다며. 아미타불 지장보살한테 기도하면 빼준다며. 야, 그거 말이 되냐?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빼주는 건 이슬람이나 안 그러면 기독교 같이 유신론 종교에서는 그건 신 마음이니까 거기서는 윤리, 인간 사회의 윤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에 가는 키워드지 여기서 선하게 살았느냐? 아무리 유재석 같이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신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흥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제일 관건은. 그런데 너네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원인과 결과,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고 선인 낙과 선인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받고 그 결과가 뭉쳐서 다음 세계로 연결되면 그게 플러스 마일리지가 너무 이렇게 증폭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너는 천당에 간다. 그리고 상태가 메롱이 돼가지고 그게 뭉쳐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유신론적인 것들, 신에 의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인과론을 내세웠는데 너네도 아미타불한테 기도하면 극락으로 빼준다며.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장보살이 전관예우냐? 왜 지장보살한테 기도를 했더니 빼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이율배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선 비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은 맞다. 그 말은 맞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바늘이든 뭐 조그만 돌멩이든 전부 물에다 넣으면 다 가라앉지만 배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걸 띄우게 되면 그건 뭐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력한 사람의 서원에 편승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실제로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 만약에 밀린다 왕이 물었을 때 나선 비구가 제대로 대답 못했으면요 불교가 훅 갑니다. 그래서 나선 비구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촥촥촥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저 밀린다 왕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불교 쪽으로 확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배경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유럽 배경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인도 배경의 문화에서 나온 불교, 그 두 가지가 접점해서 부딪히면서 너네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다문화 사회 속, 그 다음에 다종교, 그 다음에 이런 다양성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옳으냐가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사건이 중국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왜? 인도 문화권 속에 있었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 전통의 어떠한 문화적 관념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인도가 충돌한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였었고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군대 가면 뭐가 있냐면 고문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문관이 약간 얼삥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표현인데 고문관이 뭐냐면 미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미국 장교. 그래서 미국 장교들이 미 군정지대 이런 거 거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도 영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서로 엇발질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으로 미국 군인 중에서 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문관으로 왔겠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라고 고문.
고문이면 높은 거잖아요. 어떤 단체에서의 고문 이러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고 뭘 이렇게 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엇발질만 하는 거지.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얼빙한? 요즘은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의미가 전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돌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만 쭉 모아가지고 아예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 그게 홍명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AD 67년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4세기 초에 양나라 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고승전 얘기했었는데 지지난 시간에 고승전 얘기했었네. 그 고승전에 불도징 나왔었고 그 뭐 신이편 그게 다 승우가 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앞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편집해서 책을 총서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백과사전 같이 그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불교 초기에 있었던 중국으로 불교가 존래되던 초기에 있었던 그런 논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묶어놓은 게 홍명집이에요. 홍도명교, 도를 넓힌다. 이 밝은 가르침의 도를 넓힌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는 모자 이용론이라고 모자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모자는 자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론하는 거예요. 이제 도교나 유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건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막 전쟁, 그 다음에 한나라 말에도 이게 전쟁이 많았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한꺼번에 죽잖아요. 전투가 벌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전멸했어.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개별적으로 업이 있다면 한꺼번에 죽는 걸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주가 맞다면 쌍둥이는 어떻게 해결할래?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중국 같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동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 사주가 다 똑같을 건데 똑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이 사주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둘이야? 뭐 이런 생각들 다 해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라는 게 다 개별적이라면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몰살당해버리면 한 10,000명이 한꺼번에 싹 죽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런 얘기들을 막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승우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답을 쭉 합니다. 불교 쪽에 옹호론자들이 또 답을 쭉 합니다. 그걸 승우는 묶어놓은 거고 전체를 묶어놓은 거 지가 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거는 공업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개별적 업이라는 게 있고 공통으로 모든 사람이 속하는 업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개별적인 것들은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쭉 다 생활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공업으로 우리가 한 대 맞았죠. 그게 코로나. 한 방에 맞았어. 그 공업은 동시에 맞은 거고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달라요. 직종이나 이런 것들에서 달라. 그게 빨리 회복되는 쪽도 있고 코로나를 맞았는데도 코로나 맞고 그거를 엔진으로 삼아서 더 튀어 올라가는 데도 있고 주가로 얘기하면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SNS 쪽은 더 올라가는 거고 현실에서 실물 경제 쪽은 이제 죽쓰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당분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당분간 너네는 그냥 숨만 쉬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존버죠, 존버. 요즘 애들 말로 치면 존버.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코로나19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주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갈 거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간 것처럼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바뀐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SNS 쪽이 강해지니까 누구도 어저께도 그 스님도 그렇던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뭐 쿠팡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몇 달째 쿠팡이다. 이렇게
그런 쪽은 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코로나를 맞았으니까 다 죽쓰고 있느냐? 아니죠.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올라가죠. 아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업과 개업이에요.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방에 싹 받는 거. 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도 또 안에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업을 안 받고도 개업적 차별은 또 존재하는 거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긴 거 그건 개업이에요. 개별적인 업이에요. 하지만 공업은 뭐냐?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니야?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쭉 해주는 게 그 책에서 나와요. 결국 누가 다 이기냐면 불교 쪽이 다 이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교가 더 합리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불교 쪽 사람이 썼으니까 저 책을 정리했으니까 불리한 건 안 싫었겠지. 졌음 이렇게 굳이 넣을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내 유리한 것만 넣어도 종이가 모자른데 뭐하러 불리한 걸 넣겠어. 그게 홍명집이에요. 홍명집. 그래서 밝은 교를 밝히겠다. 있는 홍도. 그러니까는 도를 넓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홍명집이라고 쓴 거고 저런 식 책이 속편도 나옵니다. 나중에 당나라 때. 도선스님 아세요? 혹시? 자장률사하고 이렇게 교류했던 우리나라 도선 말고 우리나라 저 왕건에 이렇게 왕사, 책사 뭐 이런 역할을 했었던 그 풍수도선 말고 중국 종남산 도선이 있어요. 자장률사 그다음에 의상스님하고 교류했었던 이런 계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신을 내가 승우의 화신이다. 승우의 후신이다. 쉽게 말해서 승우가 죽어서 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게 광홍명집, 홍명집 확장판. 그런 책을 또 씁니다. 그래서 저 책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런 공업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절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절은 인도 예법입니다. 인도에서 넘어오는 예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서쪽으로도 가서 이슬람도 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처음 절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가 웅크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지. 저것들 뭐 하는 짓이야. 여우가 웅크린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절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 아니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좌법 중에서 여자 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반 다리를 하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하는 다리 이렇게 옆으로 두 개 하는 거 있죠. 요게 인도식, 더운식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앉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는 이렇게 앉아도 되고 남자는 그렇게 앉으면 어렸을 때 혼나요. 뭐씨 찌집어같이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혼낼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 좌법을 하고 절을 하면 남방 사람들 봐보세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을 튀고 내가 진짜 여기서 앉아서 시범을 보이고 싶지만 막 굴뚝 같은데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웅크린 것 같아. 진짜 여우가 웅크린 것 같아. 그것도 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절이야. 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가장 높은 데가 상대의 낮은 데에 닿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 이마하고 정수리가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예요. 옛날에는 이 정수리를 더 꺾어가지고 이게 바닥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절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마가 닿는 구조고 예전에는 정수리가 닿게 했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올라가요. 엉덩이가 올라가. 이렇게 뭘 꺾으면. 그래서 이 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지금은 이 절이 가장 동아시아에서 성공한 예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제사 지내고 할 때 다 절하지. 그럼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예법이 됐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저런 절은 굉장히 생소했다는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겁니다. 길게 읍한다. 이게 옛날에 예법이에요. PD님이 부지런하면
이거를 한대 화상석, 한나라 때 화상석 공자나 노자상을 보면 이렇게 하고 칼 차고 있는 게 있어. 그거 그림을 이런 데다 넣어주면 참 좋은데 할지 안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읍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중국의 전통적인 예법이고 우리나라는 뭐가 전통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는 게 벌써 뭐 사색이나 이런 데 고구려 고운벽화 보면 이거 머리 정수리 박는 게 나오거든요. 장천 1호분 이런데.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거는 그러니까 절이 벌써 들어오면 불교가 들어오니 너무 오래돼서 그 전에 예법이 도대체 어땠는지 정확하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절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고 제일 충격은 삭발이에요. 제일 충격은 삭발. 왜 동아시아는 삭발 문화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삭발이 아니고 변발. 모든 나라가 변발이 있습니다. 청나라 때도 변발이 있었고 일본에도 변발이 있어요. 사무라이들 변발이 있어요. 이 머리를 이렇게 깎냐, 변발이 이렇게 깎냐, 뭐 이렇게 주변으로 깎냐. 몽고도 변발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 로마 카톨릭도 이게 동글뱅이 머리를 했었어요. UFO 같이 가운데 소갈맹이를 싹 드러내는 이렇게 그게 바울 스타일의 머리거든요. 바울이 예수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바울이 대머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머리 깎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이게 위생에 좋다는 거예요. 위생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머리를 안 깎았어. 그런데 유목민 계열에서는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청나라나 아니면 몽고나 이런 쪽에서는 머리를 깎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상투도 이게 가운데 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다 가위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바깥 머리만 가지고 당겨서 상투를 만들기 때문에 주먹보다도 훨씬 작은 상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따시만한 상투가 만들어져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 깎는 쪽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중국의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고 불가매상이 호지시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의 7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안회라고 하는 안자라고 하는 사람 공자의 수제자하고 그다음에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더입니다. 공자 학단의 리더. 근데 안회는 일찍 죽었고 이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맹주가 돼요. 공자 학당에 어떻게 보면 최고 리더가 돼. 불교로 얘기하면 이 안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리불목건년이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공자보다 이 안회도 먼저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리불목건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의 수제자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마하가섭이거든요. 얻어 걸린 분.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비교도 안 되지만 결국 약간 이렇게 얻어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앞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효경이에요. 유교 13경 중에 하나입니다. 13경 중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신체 발부는 수주부모니까 이게 못 깎죠. 그리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이나 이런 것도 못 버려요. 아세요? 옛날에는 깎아서 죽을 때까지 모아놨어요. 그래서 관에다 같이 그게 깎은 걸 모아서 같이 넣었어. 그리고 일반 그건 귀족들이고 쉽게 말해서 양반들이고 일반 평민이나 쌍놈들은 그거를 12월 31일 금음날 태워요. 12월 30일에 금음에 태워. 그래서 그걸 소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벨라버드 비숍이나 이렇게 서양인들이 와서 이렇게 본 한국의 풍속을 조선의 풍속을 적은 기록들을 보면 뭐 서울 안에서 그 단백질 사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대. 그게 사람 머리카락 1년 모아가지고 태운다고 생각해봐. 집집마다 가족 수만큼 다 태워. 손톱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몸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죽을 때 이걸 내가 있었던 걸 다 뽑아서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머리카락 빠지면 모으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셨어요?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는 게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온 거는 다 갖고 간다 그래서 관에다 그걸 넣는다고.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죽을 때 보면 그게 있어요. 내 손을 펼쳐봐라, 내 발을 봐라.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불을 걷고 이렇게 옷 걷고 이렇게 딱 보고 내 몸에 흉터가 있느냐. 흉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을 드디어 효를 온전히 했다 이러면서 쭉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교의 비겁주의로 나중에 나오거든. 이유가 뭐냐면 몸에 상하면 그게 불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할 일이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겁해지는 거지 사람이. 아니 죽는 건 둘째치고 죽는 걸 부모 앞에 죽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3,000가지 중에 불효가 뜸이고 불효 중에서는 자식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에 앞서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임진왜란 나오면 누가 나와서 싸우겠어. 그런 식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게다가 몸에 상처만 나도 야 이게 불효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 싸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든 뭐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든 장군이 가다가 부모님 상을 당하면 장군 작전 지휘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상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져요. 장군이 빠져버리니까 지휘권자가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기로에 쓴다니까. 아니 내가 부모님 상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서 국가의 보호를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혼란으로부터 막는 게 장군의 역할이니까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저놈은 불효한 놈이기 때문에 다시 기용이 안 돼요. 이때 도망가면 전쟁에서 지더라도 저 사람은 근본이 튼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용을 해줘. 이러니까 나라가 전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몇 대를 받아봐. 그래서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적 충격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중국이라든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관점을 정확하게 잘 몰라.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것들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깎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발령 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면함 최익현 뭐 이래가지고 들어봤죠? 그래,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들어봤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는 집단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 밀고 까고 왔어. 야, 이거 대책 안 선다.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삼원담복론이 뭐냐면 가사를 입으면 오른쪽 어깨를 까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 불상 생각하시면 편단우견이라 해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내거든요. 야, 2000년 전에 어깨를 드러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스님들 복장이 아니고 남방 스님이어가지고 쪼리 같은 거 하나 신고 와서 맨발에 발가락 거는 쪼리 신고 와서 이걸 까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밀었네? 그 중국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논점들이 막 퍼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원담복론이에요. 왜 어깨를 까느냐.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 겁나 문제. 이게 상주가 성복하기 전에 오른쪽 어깨를 까요. 아세요? 성복을 하면 입관을 다 하고 성복을 해버리면 양쪽을 상복을 다 입는데 그 전에는 오른쪽 어깨를 까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옷을 입을 상황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복복 하면서 옷을 이렇게 휘두르거든. 그 어른이 입으셨던 옷을 원래는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 나중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뭐 붕어했다 이러면 그 내시들이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복복 이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전에 입던 옷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행이 돌아오면 좋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예요. 살리려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옷을 두 개도 다 못 꼈어. 이게 한쪽을 베끼는데 하필 오른쪽을 베껴요. 이유가 뭐냐? 중국 문화에서는 좌를 높이고 우를 낮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도 문화에서는 우를 높이고 좌를 낮추기 때문에 오른쪽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도 무릎 꿇는 건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무릎만 꿇는 거. 한쪽 무릎만 꿇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한쪽은 세우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만 이렇게 꿇는 거. 이거를 군대에서는 이제 무릎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괴라고 합니다. 오랑캐 무릎 꿇는 방식. 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이 호자를 쓰면 육로로 들어온 문화. 육로를 거쳐서 들어온 이런 외래 문화를 호자를 쓴다. 그래서 호추, 뭐 호주머니, 뭐 호각, 뭐 이런 호자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전부 이거다. 그 다음에 양자가 들어가면 양배추, 뭐 양상추, 뭐 이건 다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다. 다 외래 문화인데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 제가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호계가 뭐냐면 무릎 꿇는 방식인데, 저건 호의 무릎 꿇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보통 이제 탑이나 이런 데 앞에 가도 그렇게 무릎 꿇고 있거든. 오른쪽 무릎만 딱 이렇게 꿇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괴는 이렇게 길게 무릎 꿇는 거고, 장괴는 이렇게 무릎을 꽉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수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장괴고, 호계는 사실 한쪽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다 대거든요. 인도는 무조건 오른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오른쪽이 우선이냐, 왼쪽이 우선이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도는 오른쪽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1등이면 2등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좌우 보처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여기가 문수보살, 여기가 보현보살이 돼요. 여기가 사리불, 여기가 목건 이렇게 가야 돼요. 인도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왼쪽 중심이니까 내가 1번이면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좌우가 바뀌어요. 수인도 바뀌어, 수인도.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부처님이 이렇게 오른손, 인도는 오른 중심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동아시아로 오니까 참선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요. 지금 선언해서. 왼손 중심으로. 좌우가 다 바뀌어요. 이 이야기들이 더 있어. 저 밑에 한 줄 더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삼원담복론의 저게 좌우 문제거든요. 지금 좌우 문제. 옷의 문제이기도 하고 좌우 문제. 복식이 다른 것도 있고 좌우가 다른 것도, 그러니까 문화 배경이 다른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럼 언제 하겠어요?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 사세요.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사시면 붓다로도 끝까지 못 보고 보다가 죽어서 원기가 될 수 있어.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물론 대단한 나라고 인도도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륙급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나라는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히말라야라는 완전히 다른 지역적 특징에 의해서 분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화권, 인도 문화권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교통되고 있지 않다가 서로 통하고 있지 않다가 불교라고 하는 촉매제를 통해서 하나의 연결되는, 이게 이제 인류 문명 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지역들에서의 이러한 교류는 그러한 상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대로 갔어요. 갈 수 있는 대로 퍼져나갔거든요. 비슷한 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까지 잘 있지 않았던, 그게 이제 실크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로드가 되는 거죠. 붓다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 이전에, 대항해 시대가 되면 이제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대항해 시대가 한 1400년 정도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되고 대항해 시대가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본격화되는 건 1400년 정도가 되면 되는데,
1400년대 말 1400년대 되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상황들이 바뀌는 거고 지금 현대하고 비슷한 상황까지 이제 무역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식민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 예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은 인도 문명으로부터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외부적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외부적 충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 판단들을 해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충격적인 거는 머리를 깎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상투 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머리를 밀었어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 그다음에 인도는 덥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었는데 승복이 중국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하복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인도 사람들은 전부 하복만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그게 그렇게 인도가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인도에 가면 아침에는 이제 좀 북인도 쪽으로 가도 아침에는 약 한 영상 5도, 그 다음에 낮에는 30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동복이 거의 필연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상 5도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복의 필연성이 없고 하복이 많이 발달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동아시아로 오면 하복만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운전면허도 없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름 되면 약간 환자같이 되죠. 하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복 같지 않은 하복인 거예요. 속에 기본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긴 거 또 입고 거기다가 또 밖에 나갈 땐 두루마기를 입으래요. 그러면 얇은 거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나이롱 매니아잖아요. 제가 나이론에 대한 장점을 너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기고 꾹이 망가고 그다음에 빨리 마르고 세상에 이런 좋은 섬유가 어디 있어요? 신이 만든 섬유야. 단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입는 사람이 좀 덥다는 거. 난방까지 돼. 섬유에 이게 최첨단 기능이 있다니까요. 난방 기능까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뭐 삼배 무명 이런 거 입으시는 분이 예전에는 그런 건 약간 이렇게 죄수복입니다. 삼배 모시 이런 거는 죄수복으로 썼던 거예요. 그게 천중에는 제일 쌉니다. 무명은 좀 괜찮은 거고 삼배나 모시는 아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손으로 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명 한 필 짤 공이면 삼배나 모시는 몇 필을 짜지 않을까요? 이게 모기장 같이 짜버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는 죄수복이었고 제일 싼 옷이니까 죄수복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도 원래는 그 죄수복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뭐 수명을 다 해서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이제 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진짜로 뭐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인도에는 약간 헐벗는 문화에다가 하복 중심이니까 당연히 옷도 가볍고 그다음에 노출이라는 게 자유롭습니다. 걔네는 계속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노출이라서 창피할 거예요. 이런 생각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문명인이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아마존의 눈물 이런 다큐를 보면 거기는 완전히 안 입고 나오는 종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창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시각인 거고 계속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 분들은 당연히 더우니까 이런 쪽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옷 같은 걸 치렁치렁 입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는 이건 약간 추운 쪽이라는 뜻입니다. 추운 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렁치렁한 걸 입고 그다음에 이거 가오 잡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더운 지역 옷, 그다음에 더운 지역 옷은 노출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옷이고요. 그래서 불상은 그렇지 않은데 보살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장신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 사람들은 노출을 하는 대신에 옷으로 가오를 못 잡으니까 장신구로 자기 신분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명품 가방 이런 게 아니고 보석으로다가, 그래서 여기도 돌리고 이런 걸 완찌라고 합니다. 팔찌 당연히 하고 귀걸이도 하고, 아니 보살들도 그렇게, 보살상에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치렁치렁합니다. 여기다 줄 감고 다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옷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렁치렁한 거 하면 야, 내가 걸리겠다, 내가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옷이 가볍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액세서리로다가 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화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옷이 이제 유목민들의 옷은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농경민들의 옷이 이렇게 품이 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도 그 사람이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하시고 있는 이 옷은 다 유목민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양장이라 그랬죠. 몸이 보이는 옷을 입으면 그거는 완전히 몸이 보일 정도면 더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몸에 쫙 달라붙는 걸 입는 거는 말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품이 큰 거는 걸어 다니면서 가오 잡는 사람들. 이건 농경민 옷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덥고 유목 쪽이에요. 덥고 유목 쪽인데 나중에 기원 전후가 되면서 농경 쪽으로 바뀌거든요, 인도가. 거기서 중국으로 이렇게 품 큰 옷을 입고 가오 잡는 식으로다가 바뀌었으니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충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보면 문화의 다양성으로 그냥 다 용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죠. 게다가 중국은 외부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게 충격을 준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북방의 유목민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그게 위진 남북조 시대나 가야 영향을 미치지, 만리장성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걸 처음으로,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처음으로 중국 본토로 밀어닥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차 깎고 와. 그리고 오른 어깨를 깠네. 이게 노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동아시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히트 상품은 절입니다. 절이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절이라고 쓰잖아요. 하나는 예법 할 때, 절 올린다 할 때 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절하는 집이라서 절. 사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한자를 보면 전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늘천자를 쓰면 이게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고, 이게 천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거고, 이게 우리 발음이고, 이게 중국 발음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빌려 쓰니까 잘 안 외워지니까 하늘천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읽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저 방식으로 쓰면 하늘 스카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늘 스카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으로서는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쭉 외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우리 전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말이고, 이 뒤에 거는 중국말이에요. 중국 발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사 이렇게 쓰면 이거는 중국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절이 뭔지를 모르죠. 절이 도대체 뭘까? 우리 거라 하는데 진짜 우리 걸까?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신라 시대 때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아도화상이라는 분이 신라의 불교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 아도화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게 인명인지 안 그러면 저게 어떤 형태에 대한 용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명인지 뭐 이런 거 잘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좀 복잡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신라 얘기할 때 그런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양반이 누구네 집에 있었냐면 모랫집에 살았어요. 모랫집에. 예. 선산 저기 도리사. 경주 위에 선산 도리사라고 하는 모랫집에 살았대. 그 모래가 처음 신도예요. 이게 털모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예법 할 때 그 예자. 예법. 그래서 모래집에 살았대. 근데 이 모래가 진짜 이름이 아닐 거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식 발음을 썼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문식 발음이니까. 그래서 모래가 털모자니까 이게 털레래, 털레. 털레. 네, 털레. 이게 봐봐. 되게 웃겨요. 모래가 털레가 돼서 털레가 전레가 되고 전레가 전레가 되고 이게 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절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절의 어떤 어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화상이 모래라는 신도집에 살았는데 그 모래네 집이 저 절까지 지금 언어가 만들어졌대.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말에서 기원을 찾는 방식이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저기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저렇게는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냥 간절하고 절절한 사람들 어떤 기원의 의미? 그게 절일 거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는 외래 문화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수용할 게 별로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되는 게 없는 거예요. 대응되는 게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듯이 왜 대응 언어가 없어요. 거기에 마땅한 언어가 없다니까. 새로 완전히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간절, 절절해서 절일 거다. 그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사이래로 있었겠죠. 뭐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쪽이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추정을 하는 거냐면 절하는 집에서 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하는 이 절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인도 상품,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도 상품, 동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저 예법이라고 하는 건 오체투지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인도의 오체투지. 내 가장 높은 곳이 이 머리하고 이 정수리 그다음에 이마 쪽이 상대의 발에 닿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오체투지인데 이 절하는 방식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슬람으로 들어가서 이슬람에서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와서도 저 예법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죠.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유교까지도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타고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보편화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그게 향하고 절입니다. 근데 향은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향의 원조는 인도가 아니에요. 향은 이집트가 원조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인도까지 넘어오고 그 인도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온 문화예요. 그런데 절은 인도 상품입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대 문화 상품이 저는 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부터 서쪽의 이슬람부터 동쪽에 지금 일본까지 전부 절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상품이죠. 엄청난 상품. 그래서 한류 이전에 예전에 인디아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절이 있었다. 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중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우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하는 집을 절하는 데니까 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사의 의미가 이 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마 절하는 집에서 나왔을 거다. 이런 정도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를
절하는 형태,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절하는 모습을 본 거는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외국 스님이 와서 절하는 걸 딱 봤을 때 그 문화적 충격이라는 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 무성 영화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안 그러면 흑백 영화 보면서 외국인들이 인사하면서 프렌치 키스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뭐 이렇게 볼 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냐? 라는 거보다 훨씬 큰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야, 쟤네 뭐야?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문단복론. 이 사문이 승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승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슈라마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님들이 오른쪽 어깨를 깐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가사를 수한다 그래요. 가사는 수한다고 하는데 그냥 착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까고 이렇게 다니는 거고, 그게 오른쪽주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주의. 이 세상에는 오른쪽 문화가 있고 왼쪽 문화가 있어요. 왼쪽 문화가. 그래서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전부 오른쪽 문화입니다. 오른쪽 중심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거를 내 다음에 넘버 원이라는 뜻이냐, 넘버 투라는 뜻이냐.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내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넘버 투입니다. 나를 제외한 넘버 원이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직급이 자의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의정이에요. 좌가 높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인도 대승불교에서 원래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시면 문수보살이 넘버 2잖아요. 보현보살이 넘버 3잖아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좌측에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쓸 때는 원래 인도에서 티벳까지는 누가 서냐면 사립을 목건년이 서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립을 왼쪽에 목건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오면 이게 신속하게 바뀌는 거죠. 중국으로 오면 신속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인도 문화에서는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이쪽에 좌우보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부처님 좌측, 이쪽이 우측. 그래서 좌측에는 누가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쪽에는 예를 들면 문수보살, 이쪽에 보현보살, 이쪽에 관세음보살, 이쪽에 대세지보살 이렇게 했던 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문화권적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혹시 죽으면 반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반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뭐 못 들어봐도 돼. 못 들어봐도 돼. 저승사자가 검은 옷 입고 나오는 거 아세요? 보신 분 있어요? 이미 좀 볼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저승사자 왜 검은 옷 입고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 상복은 흰색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원래 상복은 다 흰색입니다. 상복은 흰색인데 왜 흰색을 쓰는 거냐면 또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예전에는 상례가 길례였었어요. 길한 거였어요. 유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례가 길례였었어요. 근데 유교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나중에는 약간 흉례로다가 바뀌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길하게 하느냐. 그 전에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마치 객지를 떠돌던 사람이 삶이라는 건 객지를 떠도는 거고 죽음이라는 건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고 축제를 베풀어줘요. 돌아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학 가는 사람이 이제 학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러면 그쪽에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게 초상. 우리의 원래 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초상에는 원래 다 흰색을 써요.
상여도 그렇고 상복도 그렇고 전부 다 흰색. 그리고 그 축제 문화가 있어가지고 술 먹고 깽판도 부리고 좀 웃기는 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예전에는 뭐 고스톱 친다고 날 새면서 거기서 또 싸워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가 원래 전통 우리 문화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어디 부모님이나 이렇게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축제를 하느냐. 그건 슬픈 일이다. 그 덕분에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주들의 기본이 된 거고 그래서 상주는 슬퍼하고 그 온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이렇게 좀 숙연하다가 그쪽에 가서 밥 먹으러 가서는 또 치고받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가집에 가보면 지금은 많이 엄숙해졌는데 저 어렸을 때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이중성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른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중성이라는 게 동시에 있었다니까.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거의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상가집에 간다 그러면 거의 검은색으로 이제는 입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주들은 흰색, 물 안 들인 옷, 흰색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문상 온 사람들은 전부 까만색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바둑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가집 바둑판이 됐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원래 상복이 흰색이에요. 그건 이제 사극 같은 데서 보시면 임금님 돌아가시고 이러면 전부 흰색으로 쫙 해서 빼고 쫙 입고 나오거든요. 삶과 죽음이 반대기 때문에 저승사자는 검은색을 입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거울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왼쪽을 숭배하는데 동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을 숭배하는데 죽은 뒤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절할 때 반대다 이런 얘기도 또 들어보셨어요? 유교에서 절하는 손으로 올리는 게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교차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니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건 족보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연원을 따져보면 족보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여자하고 남자를 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 남자가 반대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왼손을 손금을 보고 여자는 오른 손금을 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오른 손금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오른 손금이 좋다니까. 아니에요. 이게 왼손이 조금 불량해요. 근데 남자는 또 왼손을 본대잖아. 그래서 이게 잘라야 되나 이런 생각. 자르면 대박인데. 그래서 남좌 여우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남좌 여우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 그게 중앙에서 중심으로 보면 좌이점이 높듯이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아요. 이 뜻도 되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오른쪽 중심이니까 오른쪽이 다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국은 왼쪽이 다 높은 거예요. 게다가 죽은 뒤에는 이게 반대래요. 그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걸릴까요? 인도식으로다가 오른쪽 문화가 들어오면 그거는 중국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다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건 좀 찝찝하지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문화에 그거 있잖아요. 어른들 계시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요즘은 이제 그냥 재미삼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잘 하는데요. 근데 그건 원래 금기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어른 앞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금기어죠. 왜냐하면 죽음을 터부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동아시아에는 내세관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이 선정인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손이 올라가요. 인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리셨다고. 이게 이렇게.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손이. 왼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수를 할 때도 이게 동아시아 스타일이고 이게 원래 인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인도식. 이렇게. 이게 원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인도식. 근데 동아시아식은 이렇게 해요. 이거를 맞잡는 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갓집에서는 반대로 잡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도 문화가 오른쪽 중심의 인도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불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사가 안 되죠. 사람이 안 오죠. 불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 불교사 첫 장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저 좌우보처 바뀝니다. 그래서 수인이 여기서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초전기 불상만 이렇게 하는 게 가끔 보이고 나머지는 금방 바뀝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상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손을 들 때도 이렇게 드는 상이 있고 이렇게 드는 상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도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하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천지인이라고 하거든요. 천지인.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킨다. 제가 이걸 다 찾았어요. 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야 되냐면 인도에서는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하늘이 높은 거잖아요. 땅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동아시아는 왼손주의이기 때문에 왼쪽 중심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상이 이런 불상이 생겨요. 이런 불상이. 이게 유교 문화가 강할수록 이런 불상의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 사문단복이라고 하는 이제 어깨를 깐다는 거. 오른 어깨를 깠다. 그거는 상복의 표현입니다. 상복을 다 입기 전에 중간에 부모님이나 어른이 돌아가시면 옷을 반 입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황이 없어서 아직 옷을 다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만 끼고 다니는데 그때 오른 어깨를 깝니다. 오른쪽을 깝니다. 왼쪽을 덮고 있습니다. 왼쪽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까고 있는 게 야, 저게 다 상례인데 중국 문화권에서 동아시아에서 오른쪽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높일 때는 딱 두 번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상례, 상가 관련됐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 전쟁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뭐라 할까 거역하는 거래요. 순리를 거역하는 거래요. 그래서 정반대로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의 대장군, 그 다음 장군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터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올라간다니까. 이게 내려가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는 전쟁, 하나는 상례. 이런 룰은, 오른쪽을 중심으로 하는 룰은 둘 다 불길한 거죠. 전쟁과 죽음. 누가 그거를 긍정을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저걸 다 바꿔냅니다. 그래서 좌우보처로 이제 돌입이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오늘날까지도 저걸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게 탑돌이 할 때. 탑돌이 할 때. 탑돌이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원래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그러면 사람이 헷갈려요.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데 사람들이 왼쪽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좌측으로 돌아요. 좌측으로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우측 통행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좌측 통행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경국대전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좌에 대한 숭배 문화하고 관련이 돼요. 단순히 그게 교통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에스컬레이터도 다 바꿨죠, 방향을. 좌측 통행에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좌측 통행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 우측 통행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좌우 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별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데 지금은 약간 잔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탑돌이 같은 데서 저도 월정사 같은 데 이렇게 공양하러 가다 보면 열심히 왼쪽으로 도시는 분이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율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니까. 탑을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재앙이 내린다. 인도는 저 문화가 아주 뚜렷해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은 닦는 문화이기 때문에 뒷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왼손을 내밀거나 이러면 이게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상 만들 때도 인도는 이렇게 해요. 왼손을 안 내밉니다. 이렇게 오른손만 내밀어요. 왼손 내미는 불상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좀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이 개념이 바뀌니까 이제 손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왼손도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약사열에 그러면 이렇게 들고 여기다 약함을 들고, 야, 이게 닦는 손인데 거기에 약함을 들면, 아니 약사인데 왜 위생관념이 그렇게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단순히 복장이 어떠냐뿐만이 아니고 하복이 동복으로 바뀌었다는 거. 동복까지는 아니고 뭐 하복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좌우의 문제. 좌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불교 전통으로 지금까지 계속 남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변하고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현지화되면서 이렇게 다 섞여 들어가거든요. 안 변한 게 뭐냐면 이건 머리 미는 거. 그리고 불상에는 불보살님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맨발 문화입니다. 인도는 더워서 맨발 문화예요.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양이 이제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피자헛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현지화를 하죠. 그렇게 조금씩 다 바꿔가는데 그 기본 피자라고 하는 뭐 도우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남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바뀌어갑니다. 다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될 수 있는 게 삼은불경 왕자론이에요. 출가한 스님은 왕한테 절하지 않는다. 저거 이제 재밌다. 저거 재밌다. 인도에서는 저렇게 했었죠. 인도에서는 그렇게 했죠. 왜냐면 출가하고 재가가 나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둘 중에 이제 누가 세냐로 나오는 건데,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저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카스 제도에서 브라흐만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브라흐만 성직자, 제사장 뭐 이런 계급들이 크샤트리아보다 높으니까, 이게 이제 왕족 귀족이니까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을 밑으로 놓을 거냐, 안 그러면 지금같이 위로 할 거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동아시아에는 저 구분이 없습니다. 왕이 무조건 없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도전해 오는 거죠. 유럽에도 저런 사건들이 있었죠. 유럽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골로 보낸 사건, 카노사의 굴욕. 신성 로마 제국 그 황제가 좀 맞섰죠.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입니다.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독일. 황제가 좀 맞섰죠. 그러니까 파문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천주교인이 아니야. 파문시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카노사 지방에 그게 교황이 뭐 별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는, 눈 오고 있는데 들어보셨잖아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잘 안 들어봤을 것 같을 때는 교과서에 나온다고 얘기하면 다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고, 근데 그걸로부터 조금 시간이 뒤로 가면, 이제 더 뒤로 가면 또 이제 왕권과 교황이 충돌을 하거든요. 그 사건 중에 재밌는 게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교황이 남프랑스의 아비뇽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볼모같이 이렇게 가택연금으로 갇혀버리는 사건이에요. 그건 왕 밑에 교황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왕 밑에 교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풀려났을 때 그 유명한 수장령 사건이 이제 영국 헨리 8세인가 그 양반이 본 마누라랑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교황청에서 도장을 안 찍어줘요.
야, 마누라가 멀쩡히 있는데 왜 이혼을 해?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뭐 동생 부인인가 누구랑 이렇게 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교황이 이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 헨리 8세가 그러면 우리는 갈라선다. 그래서 천주교를 날리고 성공회를, 왕 밑에 성공회는 있는 거예요. 국왕 밑에 성공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결혼 안 하는 거고, 러시아 정교라든지 그리스 정교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카톨릭은 전부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이 결혼을 안 하는 거지 한국 불교의 대다수 종단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지점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특정 지점이 너무 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님들은 결혼 안 하는 거고 카톨릭은 당연히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로마 카톨릭하고 왕하고 충돌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한 번은 카노사의 굴욕 때는 교황이 이기는 거고, 카노사의 굴욕 때는 이기는 거고, 아비뇽 뉴스 때는 왕이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수장령 발표해가지고, 수장령이 누구냐면 종교의 수장은 누구냐? 왕이냐? 안 그러면 교황이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헨리 8세가 이겼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교황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영국이 나중에 헨리 8세 다음 해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면서 드디어 영국이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적함대 만들고 막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기초를 그 양반이 다 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5대5가 된 거죠. 교황이 좀 졌는데 약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누가 꼭 뭐 이겼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게 한 사람이 굴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영국을 아무튼 로마 카톨릭은 손을 털었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왕 밑으로 그의 수장령이라는 거예요. 짱은 누구냐? 종교의 짱은 누구냐? 수장은 누구냐? 이렇게 뭐 재밌습니다. 그래서 왕과 교권, 어떻게 보면 종교 수장하고 국가 수반 중에서 누가 높으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중국은 사실 정치가 종교까지 다 아우르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불교가 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얘기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얘기 하니까. 왕에게 스님들은 인사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을까요? 부처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 때는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부처님 때는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넙죽넙죽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의 그런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조그만 나라보다 셉니다.